제103화 복황후의 죽음 제1장 한편 관우에게 파견되었던 사자가 돌아와서 노숙에게 보고했다. 운장은 내일 꼭 오겠다고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이에 노숙은 여몽을 불러 상의했다. 관운장이 온다니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여몽이 보관을 내놓았다. 그가 군마를 데리고 오면 저와 가명은 각각 한 무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강기슭에 숨어 있다가 호소리를 신호로 싸울 준비를 하겠습니다. 만일 군사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정원 뒤에 무사 50명을 숨겨뒀다가 잔치 도중에 그를 죽여야지요. 그리하십시다. 계책이 정해졌다. 다음날 노숙은 사람을 시켜 강언덕에 올라가서 멀리 살펴보도록 했다. 진시가 조금 지나 강물 위로 떠오는 배 한 척이 눈에 들어왔다. 사공이나 뱃사람은 몇 안 되었다. 배 한쪽에 붉은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데 커다랗게 쓰여진 관이란 글자가 뚜렷했다. 관우의 관자였다. 배가 점점 기슭으로 다가오자 푸른 두건의 녹색 전포를 입고 배 위에 앉은 관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 옆에는 주창이 관우의 청룡도를 받들고 서 있고 그 밖에 관서 출신의 거한 8, 9명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빙 둘러서 있었다. 노숙은 일행이 단출한 것에 놀라고 한편으론 무슨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면서 정자 안으로 맞아들였다. 서로 인사를 마치자 자리에 앉아 술을 마셨다. 노숙은 술잔을 꺼내면서도 관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으나 관우는 태연자약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술이 거나해지자 노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군우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들어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말씀하시오. 이에 지난날 유황수께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워 우리 주공 앞에서 형주를 임시로 빌리면서 서천을 얻은 뒤에는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서천을 얻었는데도 형주를 돌려주지 않으시니 이는 신의를 저버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국가대사이니 술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외다. 관우가 슬쩍 받아 넘겼으나 노숙이 붙들고 늘어졌다. 우리 주공께서 구차한 강동 땅에 계시면서도 형주를 빌려주신 것은 당시 군우 등이 싸움에 치고 멀리까지 와서 의지할 곳도 없는 것이 딱해 보여서였습니다. 이제 익주를 얻었으니 형주는 응당 돌려주셔야지요. 이에 유황수께서는 우선 상계군을 돌려주겠다고 하셨으나 군우께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시니 이는 이치에 벗어난 일이 되지 않을까요? 관우가 말했다. 적벽대전 때 좌장군께선 몸소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온 힘을 다해 적을 무찌르는데 협력하셨거늘 어찌 헛고생만 하고 그 대가로 땅 한 떼기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거요. 지금 그대는 다시 땅 찾겠다고 날 부른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우는 처음 황숙과 함께 장판에서 패한 뒤 계책이 다하고 힘이 다하여 멀리 달아나려 했지요. 그때 우리 주공께서 기댈 곳 없는 황숙을 가엾고 불쌍히 여겨 토지를 아끼지 않고 발붙이게 하여 군나를 도모하게 하셨습니다. 황숙께서 그러한 은덕과 호의를 잊으시고 이미 서천을 얻었으면서도 형주까지 차지하는 욕심을 부리고 의리를 배반하신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무쪼록 군우께서도 이 점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노숙의 논리정연한 말에 관우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 그건 우리 형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 알 바가 아니외다. 그러나 노숙도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듣기로 군우께선 황숙과 도원결의를 하며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하셨다더군요. 그렇다면 황숙이 곧 군우이신데 어찌 발뺌하시는지요? 관우가 미처 대답하지 못하자 섬돌 아래 있던 주창이 목청을 돋워 말했다. 천하의 땅은 덕망이 있는 자가 차지할 수 있는 건데 어찌 당신네 동무만 가져야 한다는 거요? 순간 관우가 안색을 바꾸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더니 주창이 들고 있던 큰 칼을 뺏어들고 마당에 선 채 주창을 노려보며 꾸짖었다. 이것은 나라 일인데 내 어찌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냉큼 돌아가지 못할까? 일종의 신호였다. 주창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강어기로 달려가서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 관평이 거느리고 있던 배들이 쏜살같이 강동으로 달려왔다. 관우는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으로는 노숙의 손목을 움켜잡으며 취한 채 말했다. 공은 오늘 나를 잔치에 초청하였으니 형주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마시오. 지금 나는 취하였는데 오랜 정을 상하게 될까 두렵소. 다음날 자리를 마련하여 공을 형주로 초청할 터이니 그때 다시 상의토록 합시다. 한 손을 꽉 잡힌 노숙은 넋이 나간 채 관우에게 이끌려 강변까지 나갔다.
여몽과 감령이 휘하 군사를 이끌고 나가려 했으나 노숙이 큰 칼을 든 관우에게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고 그가 다칠까봐 움직이지 못했다. 관우는 배역까지 오자 비로소 노숙의 손을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얼른 뱃머리에 올라 작별 인사를 고했다. 노숙은 관공의 배가 바람을 타고 떠가는 것을 바보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 일을 두고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동호의 신하들을 아이처럼 깔보며 칼한 자로 지니고 연회 참석했으니 그 해 보여주던 영웅다운 기계는 민지 모임 인상녀를 능가한 것이었네. 관우를 놓쳐버린 노숙은 여몽과 머리를 맞대었다. 계책이 성공치 못하였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노숙의 물음에 여몽이 대답했다. 먼저 주공께 보고를 올리고 군사를 일으켜 문장과 결전을 벌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노숙이 사람을 시켜 손권에게 일해 자초지종을 아뢰도록 했다. 보고를 받은 손권은 크게 노해 나라의 군사를 모조리 일으켜 형주를 칠 생각을 했다. 이에 문무관리들과 그 일을 한창 논의 중인데 갑자기 급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조조가 30만 대군을 일으켜 강남으로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손권이 크게 놀라 노숙에게 전교를 내렸다. 형주의 군사를 건드리지 말고 모든 군사를 합비해 유수로 옮기라. 조조부터 먼저 막아야겠다. 제2장 건한 19년 겨울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강남 정벌을 떠나기 직전이었다. 마침 참군으로 있던 부간이란 자가 글을 올렸다. 제가 듣건대 천하를 다스리기 위하여 무력을 쓰자면 위엄을 앞세워야 하고 문치를 쓰자면 덕망을 앞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위엄과 덕망을 갖춘 뒤라야 왕업이 이루어집니다. 지난날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졌을 때 명공께선 무력으로 토벌하여 열의 아홉을 평정하셨습니다. 지금 임금의 명을 받들지 않고 있는 것은 동호와 촉뿐입니다. 동호는 장강에 험준함이 있고 촉은 숭산에 가로막음이 있어 위력만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문치의 덕을 더욱 갈고 닦으면서 무기를 내려놓고 군사들을 쉬게 하며 병사들을 조련한 다음 때를 기다려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지금 수십만 대군을 일으켜 장강에 주둔시켰다가 혹 적이 지세의 험준함에 의지하여 깊이 숨어버린다면 우리 군사는 능력을 발휘할 수도 기습을 할 수도 없게 되어 결국은 하늘 같은 위신만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명공께서는 이 점을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어본 조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부관의 말이 옳도다. 강남 정벌은 일단 보류해야겠다. 직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부하의 서찰을 읽어보고 강남 정벌 같은 큰일을 중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조조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옳은 말을 들을 줄 아는 지혜와 아량이 있었다. 조조의 장점이다. 난세의 간웅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실제의 맥락에서 조조는 동호의 손권이나 촉의 유비에 비해 훨씬 인문학적 교양과 재능이 넘치는 인물이었다. 그는 문치의 덕을 갈고 닦으라는 부관의 충고를 받아들여 우선 학교부터 세웠다. 당신은 국가 차원에서 중앙에 세운 교육기관을 지방에 세운 교육기관을 교라 불렀기 때문에 학교를 세웠다는 것은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까지도 교육기관들을 세웠다는 뜻이다. 조조는 이들 학교에 글 잘하는 문사들을 초빙하여 후학을 가르치게 하고 그들을 합당한 예우로 대접했다. 이처럼 문치를 펴자 나라 전체의 문운이 흥성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조조에 대한 칭송이 자자해지게 되었다. 이에 시중 벼슬의 왕찬 두수비계 화흡 등 네 사람은 조조를 위왕으로 높이기 위한 공론을 일으켰다. 그러자 중서령 순유가 반대했다. 아니되오. 승상의 벼슬은 위공에 이르렀고 영화가 구석을 더하여 이미 극에 달하였는데 이제 다시 왕위에 오르다니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오. 이 말을 전해 들은 조조는 화를 냈다. 순유는 순욱을 본받으려는 것이냐? 순유는 한때 조조가 임자는 나의 장자방이라고 칭찬에 맞지 않았던 순욱의 조카였다. 그렇게까지 조조의 총애를 받던 순욱이 자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조가 위공으로 높임을 받고 구석을 더하게 되었을 때 이를 반대한 순욱에게 사실상 죽음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순욱을 흉내내려는 것이냐는 조조의 말을 전해 들은 순유는 근심과 분개에 쌓여 속을 끓이다가 끝내는 몸져눕고 말았다. 그 후 시름시름 앓다가 10여일 만에 죽으니 그가 누린 해는 모두 58년이었다. 조조는 순유가 세상을 떴다는 말을 듣고 후히 장사 지내준 뒤 위왕이 되려는 마음을 일단 접었다.
장사를 치르는 동안 마음의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순유는 세상을 떠난 순욱과가와 더불어 자신을 돕던 책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 순유가 병사하면서까지 반대했던 일을 굳이 강행할 만큼 무모한 조조는 아니었다. 정사에 기록된 바를 보면 그는 순유를 이렇게 회고했다. 나와 순공딸은 20여 년 동안 천하를 주유하면서도 어긋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순공딸은 진짜 현인으로 이른바 온화설량 공경절제겸양의 5가지 덕을 터득한 자였다. 공자님께서 안평중은 사람들과 잘 사귐으로 오래도록 존경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순공딸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또다시 이런 일로 책사를 잃고 싶지는 않았다. 이에 조조는 위왕 문제를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 못하도록 했다. 제3장. 하루는 조조가 칼을 차고 궐로 들어갔다. 헌제와 함께 앉아있던 복황후는 조조가 오는 것을 보고 황망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헌제는 몸을 떨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을 보고 조조가 물었다. 폐하 손권과 유비가 각각 한 지방씩 차지하고 앉아 조정을 받들지 아니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모든 걸 위공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헌제의 대답에 조조가 버럭성을 냈다. 폐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외부 사람이 듣고 내가 임금을 없이 여긴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주눅이 든 헌제가 말했다. 위공이 짐을 도와준다면 심히 다행이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은혜를 베풀어 짐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오. 이 말을 들은 조조는 성난 눈으로 헌제를 쏘아보다가 혀를 차며 밖으로 나갔다. 이를 보고 좌우의 누군가가 헌제에게 말했다. 요사이 들으니 위공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한답니다. 오래자나 반드시 임금 자리를 빼앗으려 들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헌제와 복황후는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러다가 눈물을 그친 복황후가 말했다. 친첩의 아비보관은 늘 조조를 죽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친첩이 이제 서찰을 한 통 써서 은밀히 아비에게 전달하여 이를 도모토록 하겠나이다. 그러나 헌제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지난날 동승이 이를 빈틈없이 처리하지 못하여 도리어 화를 당하였는데 이제 또다시 누설되면 짐과 그대는 모두 끝장나고 마오. 복황후가 말했다. 아침 저녁으로 바늘 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사옵니다. 이렇게 사느니 일찍 죽느니만 못하지요. 친첩이 보기에 환관들 중에 이를 맡길 수 있을 만큼 충의로운 이로 목숨만한 사람이 없나이다. 그에게 이 글을 전하게 하면 될 것이옵니다. 그리고는 즉시 목순을 병풍 뒤로 불렀다. 좌우의 측근 신하들을 모두 물린 뒤 헌제와 복황후는 울며 목순에게 말했다. 역적 조조가 위왕이 되고 싶어하니 머자나 찬탈하는 일을 반드시 벌이게 될 것이오. 짐은 황후이압이 보관에게 이 역적을 은밀히 도모하라고 하고 싶으나 좌우가 모두 역적의 신복이라 이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소. 그러니 그대가 황후의 밀서를 보관에게 전해주기 바라오. 그대의 충의를 헤아리건대 결코 짐을 쪄버리지 않으리라 믿소. 이 말을 들은 목순도 울며 말했다. 신은 폐하의 큰 은혜, 감흡할 따름이옵니다. 어찌 감히 죽기로 보답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신이 즉시 행하겠사옵니다. 이에 복황후는 서찰을 써서 목순에게 주었다. 목순은 그 서찰을 상투 속에 감추고 대궐을 몰래 빠져나갔다. 그리고는 곧장 보관의 집을 찾아가 그 서찰을 올렸다. 보관이 받아 읽어보더니 황후의 친필인 것을 확인하고는 목순에게 말했다. 역적 조조의 신복이 너무 많아. 당장 이를 도모할 수는 없소. 손권의 강동과 유비의 서천 두 곳에서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오면 조조는 반드시 그들을 막으러 나갈 것이요. 그때 조정에 있는 충신들의 힘을 모아 안팎에서 협공한다면 가히 승산이 있을 것이요. 목순이 말했다. 그러시면 황장께선 임금 내외께 글을 올려 손구원과 유비에게 내릴 밀조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동우와 촉으로 사람을 보내 군사를 일으켜서 역적을 토벌하고 임금을 구하도록 하시지요. 이에 보관은 종이를 가져다 답장을 써서 목순에게 주었다. 목순은 그 서찰을 상투 속에 숨기고 보관에게 작별 인사를 한 다음 대구월로 돌아갔다. 그런데 대구월문 앞에 오니 임금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보고받은 조조가 목순을 기다리고 있다가 물었다. 어디 갔다 오느냐? 황후마마께서 편찮으셔서 의원을 부르러 갔다 오는 길입니다. 그럼 불렀다는 의원은 어디 있느냐? 아직 도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목수는 둘러댔으나 그런 임기응변에 넘어갈 조조가 아니었다. 여봐라. 저자의 몸을 뒤져라. 좌우의 수하가 달려들어 목순을 수색했다. 그러나 온몸을 샅샅이 뒤져도 이렇다 할 물건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조조도 어쩔 수 없이 목순을 놓아보내려는데 그때 바람이 휙 불어와 목순이 쓰고 있던 모자를 날려버렸다. 이에 조조는 목순을 다시 불렀다. 그 관모를 좀 살펴봐야겠다. 그리고는 모자를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어 다시 돌려주었다. 그러자 목수는 두 손으로 받은 모자를 얼른 쓴다는 것이 그만 거꾸로 쓰고 말았다. 상투 속에 감춘 서찰이 탄로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이를 본 조조의 눈이 빛났다. 모자를 거꾸로 쓸 정도로 허둥대는 모습에 뭔가 있다는 심증을 얻은 것이다. 다음 순간 목순의 상투에 눈길이 간 조조가 외쳤다. 저자의 상투를 뒤져보라. 좌우 수하들이 목순의 상투 속에서 보관의 서찰을 찾아냈다. 조조가 읽어보니 그 내용은 손권 유비와 손을 잡고 바깥에서 호응하겠다는 것이었다. 조조는 크게 노했다. 이에 밀실에 잡아가두고 문초했으나 목수는 끝내 자백하지 않았다. 그날 밤 조조는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보관에 집을 에워싼 뒤 점권을 꼴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잡아들였다. 그리고 온 집안을 뒤진 끝에 복황후의 친필서찰을 찾아냈다. 이에 조조는 복시 3족을 검거하여 감옥에 집어넣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조조는 어림장군 치려를 불렀다. 장군은 부조를 지참하고 거래 들어가서 복황후의 옥새부터 거두라. 제4장. 이날 외전에 있던 헌제는 치려가 갑옷병사 300명을 이끌고 들이닥치는 모습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냐? 위공의 명을 받들어 황후의 옥새를 거두러 왔습니다. 헌제는 일이 누설되었음을 깨닫고 억장이 무너졌다. 치려가 뒤쪽 궁전에 도착했을 때 복황후는 잠자리에서 막 일어난 참이었다. 그러나 복황후를 따로 찾지 않고 치려는 옥새 관리자에게서 옥새만 빼앗은 뒤 그대로 나가버렸다. 복황후는 일이 발각된 것을 알고 곧바로 전각 뒤에 있는 황후의 방에 들어가서 이중벽 사이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상서령 화음이 군사 500명을 이끌고 안쪽 궁전으로 들어와 궁녀들에게 물었다. 복황후는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궁녀들은 한결같이 모른다고 잡아댔다. 화음은 군사들에게 붉은 지게문을 열고 찾아보게 했으나 복황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중 벽 속에 숨었으리라 짐작했지만 비밀 입구를 모르는 그는 갑옷 입은 병사들에게 호통쳤다. 저 벽을 부숴라. 병사들이 벽을 어물자 화음은 그 틈새로 팔을 뻗어 더듬다가 황후의 머리채가 잡히자 이를 확 잡아당겼다. 아,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복황후가 소리 지르며 애원하자 화음이 꾸짖었다. 당신이 위공께 직접 하소연해보라. 복황후는 머리가 풀어 헤쳐지고 맨발인 채로 군사들에게 끌려 나왔다. 그런데 이 비인간적인 일을 진두지휘한 화음은 원래 글재주로 이름난 문사였다. 일찍이 친히 지내던 병원 관령과 함께 이들 3인을 당시 사람들은 한 마리의 용이라 불렀다. 즉 화음은 용의 머리, 병원은 용의 배, 관령은 용의 꼬리라는 뜻이었다. 하루는 화음이 관령과 함께 채마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 호미질을 하다가 우연히 금덩이를 발견한 일이 있다. 그때 관령은 쳐다보지도 않고 호미질을 계속했으나 화음은 그것을 주워 보고 난 뒤에야 내던졌다. 또 하루는 화음이 관령과 함께 책을 읽고 있는데 창문 밖에서 어떤 귀인이 수레를 타고 행차하는지 물러거라! 물러거라! 하는 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렸다. 그때 관령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책을 읽었으나 화음은 책을 버리고 창가로 가서 구경했다. 이때부터 관령은 화음의 사람됨을 비루하게 여기고 자리를 갈라 따로 앉으며 다시는 그와 벗하지 않았다. 그 후 요동 땅으로 피신한 관령은 머리에 늘 흰 두건을 두르고 다락에 기거하며 땅을 밟지 않고 살면서 평생 위나라의 벼슬길엔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손권을 섬기다가 뒤에 조조에게 귀순한 화음은 이 무렵 출세에 눈이 멀어 복황후를 잡아들이는 일까지 서슴치 않았다. 그런 화음을 두고 뒷사람은 이렇게 읊었다. 화음은 바로 그날 흉기를 뽐내면서 벽을 부숴 산채로 황후를 끌어내고 역적도와 하루아침 범날게 달아주니 천년을 욕먹겠네. 다소로운 용머리는. 제주로 치면 화음보다 못해 용골이라는 별명을 들었던 관령은 그러나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는 시가 전해진다. 요동의 관령 누각 있다고들 하던데 사람 누각 사라지고
이름만 남았으니 우습구나 화음이 부기를 탐했던 것. 어찌 힘두건 쓴 풍류에 비하겠나. 화음이 복황후를 끌고 외전에 이르니 헌제가 보고 전각을 달려내려와 그녀를 끌어안고 울었다. 이를 보고 화음이 소리쳤다. 위공의 명이니 어서 가야 하오. 황후가 울면서 헌제에게 말했다. 이제 살아서 두 번 다시 배울 순 없겠죠. 내 목숨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세구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군사들이 우격다짐으로 복황후를 끌고 나갔다. 헌제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치려의 얼굴을 보고 말했다. 치공, 천하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이오. 그리고는 통곡하며 쓰러지니 치려가 헌제를 궁 안으로 부축해 들이도록 좌우에 명했다. 화음이 복황후를 끌고 오자 조조가 꾸짖었다. 나는 성심으로 대하였건만 너희는 도리어 나를 해치려는 것이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필시 내가 나를 죽이리라. 조조는 복황후를 너라고 지칭했다. 이제는 그녀를 만백성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딸 나이에 젊은 계집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인간에게는 여러 얼굴이 있다. 영민하고 아량 있는 조조가 이때는 잔인하고 사나운 늑대로 바뀌어 있었다. 신하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그가 좌우에 명했다. 여봐라 무엇들 하느냐? 이에 수하들이 달려들어 복황후를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그것만으로 성에 차지 않았던지 그는 즉시 궁으로 들어가 복황후가 낳은 두 왕자를 독살했다. 또 그날 저녁 보관과 목순의 일가 친척 200여 명을 저작거리로 끌어내 목을 베게 했다. 조정과 제야 사람들이 모두 놀라 해괴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런 잔인한 행동은 그 성격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화근은 뿌리까지 도려내야 후환이 없다는 원모지계 때문이었을까? 건한 19년 11월에 일어났던 이 참혹한 일을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조조의 흉악함은 세상에 다시 없네. 보관은 충이로서 어쩌자는 것인지. 가련타 임금 부부 생이별을 하던 곳. 민간인 부부만도 못한 신세였구나. 헌제는 복황후를 잃은 슬픔으로 연일 식음을 전폐했다. 이를 보고 조조가 말했다. 폐하께선 걱정하실 것 없사옵니다. 신에게 딴 마음은 없나이다. 이미 폐하께 드려 귀인이 된 신의 딸은 어질고 효심이 깊으니 전궁으로 삼으실만 하옵니다. 허울뿐인 임금이 어찌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에 헌제는 건한 20년 정월 초하루날 조조의 딸 조귀인을 정궁왕후로 삼게 되었으나 신하들 가운데 누구 하나 이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임금의 장인이 된 조조의 위세는 날로 더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미뤄오던 숙제를 대신들 앞에 내놓았다. 지금 손권과 유비가 호기를 부리는데 어찌하면 동우를 거두고 촉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러자 가후가 나섰다. 이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선 변경에 나가 있는 하후동과 조인을 불러 그쪽 상황을 들어보신 후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응 그렇구나. 조조는 즉시 사자를 보내 그들이 밤을 도와 돌아오도록 했다. 먼저 도착한 것은 조인이었다. 그는 그날 밤 안으로 부중에 들어가 조조를 배려했으나 조조가 마침 술에 취해 잠든 뒤였다. 칼을 짚고 방문 앞을 지키고 있던 허전은 안으로 들어가려던 조인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조인이 크게 노해 소리쳤다. 나는 조씨 집안 식구인데 내 어찌 가로막는 것이냐. 허저가 말했다. 장군은 한 집안 식구지만 변경을 지켜야 할 관원이고 나는 남이지만 지금은 주공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 주공께서 취해 누워 계시니 함부로 들려보낼 수 없소이다. 결국 조인은 들어가지 못했다. 나중에 이야기를 전해 들은 조조는 탄복했다. 허절은 참으로 충신이로구나. 그로부터 며칠 안 되어 하우돈이 도착했다. 이에 조조는 조인과 하우돈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신하들과 함께 정벌 문제를 상의했다. 그러자 하우돈이 먼저 말했다. 동호나 촉을 급히 몰아쳐선 아니 됩니다. 먼저 장로를 쳐서 한 줌을 빼앗은 뒤 그 승세를 몰아 촉을 공격하면 단숨에 함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같구나. 조조는 손으로 무릎을 치고 나서 영을 내렸다. 군사를 크게 일으키라.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